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나 일본부는 통치 거점이 아니라 외교를 담당하는 관직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 학자들이 일본은 통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국력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나 일본부설, 거기엔 어떤 역사적 진실과 왜곡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한 줄의 허구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 사이 일본 열도에 살던 왜가 한반도 남부 정확히는 가야 지역에 진출해 지배기관을 세우고 통치를 했다. 그리고 그 통치기관의 이름이 바로 임나일본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말합니다. 그런 지배의 흔적은 없다고. 중국 정사도 말합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는 백제와 가야 같은 독립적인 정치체들이 존재했다고. 그리고 한국의 옛 사서들은 말합니다. 왜가 한반도를 지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제 그 허구의 역사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는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을까요? 우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고고학, 문헌사료, 언어체계 이 세 가지는 고대사 해석의 기초입니다. 먼저 고고학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에 따르면 왜는 200년 가까이 가야 지역에 일본식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군사력을 주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곽, 관청터, 군사유적, 일본식 무기나 토기, 군영체계 같은 지배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가야와 백제 지역 어디에서도 일본식 행정시설이나 군영체계는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야권에서는 가야 특유의 토기, 철기 생산, 고분 문화가 자생적으로 발달해온 사례만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사주둔의 흔적조차 없다면 과연 어떻게 지배가 가능했을까요? 다음은 문헌사료입니다. 일본은 일본 서기를 근거로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편찬된 후대의 기록입니다. 중국의 정사송서, 양서, 남제서, 위서 이런 사료들 중 어느 곳에도 왜가 한반도에 지배기관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가 백제, 신라와 동맹하거나 때때로 왜와 교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왜가 지배 주체였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왜는 종종 조공하거나 무기를 요청하는 열등한 위치로 묘사됩니다. 392년 삼국사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왜인이 말 한 피를 바쳤다. 즉, 이 시기 왜는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으로 등장합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바치는 쪽이었죠. 475년 삼국사기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왜국이 갑옷과 무기를 요청하였다. 무기를 직접 만들지 못해 백제에 의존했던 모습입니다. 기술과 군사력에서 왜는 삼국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2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인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한국 사료 속 왜는 주체적 제국이 아니라 공물을 바치며 살아남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증거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를 실제로 지배했다면 그 지역에는 일본어 계통의 지명, 행정어, 관직명이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가야 지역에서는 한반도 고유의 언어 체계가 일관되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가야 각국의 지명은 순 우리말이나 고대 한자어 기반이며 관직명은 신라 백제와 유사한 체계를 따릅니다. 일본식 관직명이나 일본어 어미가 남은 흔적은 없습니다. 이는 지배가 아니라 교류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해 해외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버드에서 백제사를 연구한 조너선 베스트 교수는 저서 백제의 역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임나 관련 언급들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이는 후대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를 취사 선택하고 과장한 결과물이다. 즉, 임나 일본 부설은 실존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서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나 일본부 같은 실제 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 일본 학계가 사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만든 신화라고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 고고학자 진아 반즈 교수는 저서 한국에서의 국가 형성 역사적 고고학적 관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계 유물이 일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밀도나 배치는 정치적 군사적 지배기구의 실존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즉,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직접 지배했다는 임나일본 부설은 고고학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 학계의 반론이 아니라 서구학자도 직접 확인하고 남긴 결론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역사학자 윌리엄 W. 페리스 교수는 저서 성스러운 경전들과 묻힌 보물들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당시 외는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에서 지속적인 해외 식민 지배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즉,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일본부를 두고 지배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날카로운 분석은 임나 일본 부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후대의 허구적 신화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알렉산더 보빙 교수는 저서 한국어 일본어의 공통 조상설 재검토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어 계통의 언어가 한반도 남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흔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했다는 주장은 언어 자료상으로도 매우 비합리적이다. 즉,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언어학적 증거에서도 임나 일본 부설은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세 갈래의 증거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바이잉턴은 가야 고고학 발굴 사례를 통해 가야는 자생적인 정치 문화 체계를 유지한 독립된 문명이며 중국 남부 및 한반도 국가들과 동등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저명한 고대사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임나 일본부는 역사적 실체가 아닌 정치적 신화였다고요. 역사에서 동맹은 지배보다 더 복잡한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고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때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사료의 충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삼국사기를 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한국의 대표적인 정사로 삼국의 역사와 외교 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서에는 백제 왕자가 외국에 인질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닌 왕자급 인물이 인질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백제와 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연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를 담보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인질이었음을 시사하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인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담보를 의미하는 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종속관계의 인질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인질이라고 하고 종속관계의 증거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삼국사기 어디에도 외가 백제의 관직을 수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인질은 존재해도 외의 관직 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락이 아닙니다. 지배와 복종의 상징인 관직 수여가 없다는 건
왜가 백제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서에는 백제왕이 왜왕에게 관직을 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즉, 백제가 왜에게 관직을 수여했다는 것이죠. 이는 일본 서기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관직을 수여한 쪽은 백제였고 받은 쪽은 왜였습니다. 만약 백제와 왜가 대등한 관계였다면 사료에는 쌍방의 관직 하사 기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가 백제에 관직을 준 사례도 함께 존재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일본 서기에도 삼국사기에도 중국 정사에도 없습니다. 즉, 백제가 관직을 줬다는 기록은 있고 그 반대는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외교에서 우위와 종속을 판별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관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운영한 쪽은 한반도의 삼국, 특히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이미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식 관제 시스템을 흡수하고 이를 자국 체계로 변형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고 고유한 관직 시스템도 발달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제의 관직을 외국 왕에게 수여했다는 것은 오히려 백제가 일본보다 앞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본 서기의 기술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서기는 백제가 왜에 관직을 줬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왜가 백제에 관직을 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싣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곡이라기보다 백제 관직의 권위를 차용했다는 일본 내부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자체적인 권위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백제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죠. 일본 왕이 백제의 관직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외교적 우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정치적 권위의 수직 구조, 즉 상하 관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위는 백제였고 하위는 왜였습니다. 이런 문맥을 놓치면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관직을 주고받았으니 동등하다는 주장은 왜가 관직을 줬다는 사료가 존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왜가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군영, 행정시설, 지배계급 유물 등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야와 백제 지역에서는 그런 일본식 유구나 체계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명, 관직명, 문서 체계 모두가 철저히 한반도계 체계입니다. 일본식 언어 요소가 행정체계 안에 확산되었다는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배가 아닌 교류 혹은 문화적 영향의 수준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료와 증거는 오히려 왜가 백제의 관직 제도를 받아들이고 가야 백제와 동맹 혹은 교류의 형태로 관계를 맺었으며 자신보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앞선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수용하고 때로는 전파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동아시아는 검과 창의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경계는 무력으로 정해지고 권력은 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국은 칼로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보다 먼저 다듬어진 것은 제도와 언어, 화염보다 멀리 퍼진 것은 불교와 예술, 그리고 국경보다 더 깊이 스며든 것은 기술과 사상이었습니다. 그 시기 일본 열도는 하나의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 해답은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곧고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조용한 배 한 척에 실려온 백제의 율령, 백제의 문자, 백제의 불상, 그리고 백제의 사람들. 일본 고대 국가 형성의 핵심 시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백제가 있었습니다. 왕인을 따라 논어가 전해지고
아스카 시대에는 건축과 불교 미술이 백제를 통해 꽃 피웠습니다. 일본의 첫 국가적 율령 체계인 다이호 율령에는 백제 관직제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쇼토쿠 태자는 백제 출신 승려들의 가르침으로 불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지배의 흔적이 아닌 존경과 수용, 학습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다르게 쓰였습니다. 백제는 멸망했고 일본 서기는 외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역사는 남은 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남은 자의 기록이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록 너머의 증거들을 봅니다. 고분의 구조, 불상의 양식, 관직 명칭, 종교 체계. 이 모든 것이 백제가 스승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켄 가드너 교수 영상 댓글에서 일본인이 올린 글이 이 영상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은 수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거의 망령처럼 떠오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학자가 지적하는 것도 무시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안하무인의 오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사의 조작 앞에서 정확한 근거를 통해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